30년 전 저는 한 사건을 포기했습니다. 압력에 못 이겨 진실을 묻었고 형사 배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제 옆을 15년간 지켜온 늙은 개 한 마리가 땅속에 묻힌 진실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이번엔 절대 포기하지 않아. 굳은 약속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거리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바둑이의 목줄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15년째 변하지 않는 이 시간, 이 길. 무릎이 쑤셔 오래 걸으면 고통스럽지만 바둑이와의 산책만큼은 하루도 걸은 적이 없었습니다. 바둑아, 천천히 가자. 바둑이는 한쪽 눈이 백내장으로 뿌옇게 흐려졌지만 여전히 이 길의 모든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앞서가는 녀석의 뒷모습을 보면 형사 시절 비오는 골목에서 떨고 있던 그 강아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데려온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구했는지도 모르지. 평소처럼 동네 공원을 지나 뒷산 입구로 향하는데 바둑이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 어딘가를 응시하더니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야, 거기 아니잖아. 하지만 바둑이는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목줄을 잡아당기는 힘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15년을 함께 살며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바둑이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자 평소 지나치기만 하던 낡은 창고 뒤편에 다다랐습니다. 잡초가 우거진 빈터. 바둑이는 그곳에 멈춰서서 땅을 집요하게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둑아, 그만. 거기 더러워. 제지하려 손을 뻗는 순간 흙 사이로 뭔가 하얀 것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감촉이 전해지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순간 온몸의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뼈였습니다. 사람의 뼈. 그리고 그 옆에 녹슬어 색이 바랜 은빛 목걸이 하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집어들자 뒷면에 새겨진 이니셜이 보였습니다. L, S, H. 이선희. 안 돼. 이럴 수가. 30년 전 그 이름이 제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1995년 7월, 저는 강력계 형사였습니다. 28살 여성 이선희가 실종된 사건을 맡았습니다. 가족들의 절규, 단서 하나 없는 수사,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내려진 상부의 압력. 강 형사, 이 사건 종결하게. 더 이상 파헤치지 말고. 당시 서장이었던 최민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재벌가 자제가 연루되었다는 소문, 증거를 묻으라는 명령, 그리고 결국 제가 선택한 사표? 그때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면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 서랍 깊숙이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바둑이가 내 손을 핥았습니다. 녀석의 따뜻한 혀가 얼어붙은 손등을 감쌌습니다. 그래, 신고해야지. 이번엔 포기하면 안 돼.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20분. 그 시간 동안 나는 바둑이를 안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젊은 경찰관 2명이 도착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한 명은 뼈를 살피고 다른 한 명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할머니, 이거 언제 발견하신 거예요? 방금요. 우리 개가 파헤쳤어요. 오래된 것 같은데 혹시 동물뼈일 수도 있고. 아닙니다. 이건 사람 뼈예요. 제 목소리가 단호하게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아세요? 제가
예전의 경찰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곧 무전기를 꺼내 본서에 보고했습니다. 1시간 후 감식반이 도착해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나는 간단한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희 씨, 당신이 여기 있었군요. 30년 동안 이렇게. 돌아오는 길 바둑이는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녀석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걸까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마자 나는 거실 찬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 칸, 오래된 서류들 사이에 끼워둔 낡은 수첩 하나. 빛바랜 형사 수첩. 펼쳐진 마지막 페이지에는 흐릿한 볼펜 자국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5.7, 15. 이선희 28세 실종. 최종 목격 장소 청담동 클럽 앞. 동행자 추정 박재현. 재벌 2세. 그 아래 빨간 펜으로 크게 X 표시. 사건 종결. 최민수 서장 지시. 나는 수첩을 꼭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달라. 이번엔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은숙 씨, 오늘 오전 신고건 관련해서요. 네, 어떻게 됐나요? 일단 유골로 확인됐고요.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습니다. 근데 30년도 더 된 것 같아서 신원 확인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목걸이는요? 이니셜이 새겨진 목걸이 있었잖아요. 아, 그건 증거물로 회수했습니다. 다만 할머니, 너무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워낙 오래된 사건이라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또 이렇게 끝나는 건가? 바둑이가 내 발치에 앉아 올려다봤습니다. 뿌연 한쪽 눈에도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바둑아, 우리가 찾았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선희의 어머니가 서에서 바닥에 무릎 꿇고 울던 모습, 제 앞에서 사진을 흔들며 애원하던 목소리. 형사님, 제발 우리 딸 찾아주세요. 이 엄마 죽기 전에 딸만 찾아주세요. 그리고 며칠 후 최민수 서장이 저를 불러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형사, 윗선에서 내려온 지시야. 이 사건은 여기서 끝이야. 서장님, 하지만 제가 확인한 정황상 정황은 정황일 뿐이야. 증거가 없잖아. 게다가 상대가 누군지 알면서 왜 이래? 그게 무슨... 더 파헤치면 자네만 다쳐. 가족 생각해. 결국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표를 내고 형사 배지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비겁했지. 나는 진짜 비겁한 인간이었어. 새벽 4시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둑이도 따라 일어나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바둑아, 산책 가기엔 이른데 그래도 나가볼까?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이번엔 혼자서라도 끝을 볼 거야. 선희 씨, 조금만 기다려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새벽 바둑이와 산책을 나갔지만 그 장소는 이미 황색 테이프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며칠간 감식반이 드나들더니 이제는 그것마저 철거되고 평범한 빈터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묻히는 건가? 바둑이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멈춰서서 킁킁거렸습니다. 녀석도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우리가 찾아낸 것을. 나흘째 되던 날 저녁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형사 시절 몸에 밴 감각이 저절로 작동했습니다.
걸음을 늦추자 뒤따르는 발소리도 느려졌습니다. 걸음을 빠르게 하자 그 발소리도 빨라졌습니다. 누구지? 모퉁이를 돌아 재빨리 골목 안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바둑이도 본능적으로 조용히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습니다. 60대 후반, 회색 머리, 익숙한 뒷모습,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민수, 30년 전 제 상사였던, 그 사건을 묻으라고 명령했던 바로 그 사람. 남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한숨을 쉬며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못 찾았어. 집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응, 알았어. 계속 지켜보지.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 그의 얼굴이 잠깐 보였습니다. 30년 전 그때와 똑같은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 날 미행하고 있었어. 남자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나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둑이가 내 다리에 몸을 비비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바둑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최민수가 나를 미행한다는 건 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뭘 두려워하는 거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 2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 찬장 서랍을 열어 형사수첩을 꺼냈습니다. 흐릿한 글씨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이선희, 28세, 1995년 7월 12일 마지막 목격. 목격자 진술 청담동 클럽 앞에서 고급 외제차에 탑승하는 것을 봄. 동승자 20대 후반 남성, 재벌가 자재로 추정. 그 아래 제가 몰래 적어둔 메모. 박재윤 당시 29세, 대한그룹 회장 차남. 선의와 교제 중이었다는 증언 다수. 하지만 공식 조사 불가. 상부 지시로 접촉 금지. 박재윤. 지금은 박재현으로 개명하고 국회의원이 된 그 사람. 30년 동안 잘 살아왔겠지. 선희 씨는 땅속에 묻혀 있는 동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이 떨려 수첩을 놓칠 뻔했습니다. 바둑이가 다가와 내 발등에 턱을 올렸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바둑아, 우리가 찾았잖아. 선희 씨를. 그런데 경찰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사람들은 또 묻으려고 하고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목소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반말로 단호하게. 이번엔 내가 직접 끝을 볼 거야. 다음 날 아침 나는 오래전 정리해둔 서류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박스. 그 안에는 제가 형사로 일하던 시절의 기록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아래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아둔 서류 한 뭉치. 이선희 실종 사건 비공식 수사 기록. 당시 상부의 명령을 어기고 몰래 모아둔 자료들이었습니다. 목격자 진술서 복사본, 선희의 통화 기록, 그녀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카페의 사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박재윤의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한 제 손글씨 메모. 1995년 7월 12일 밤 11시 32분 청담동 출발. 7월 13일 새벽 2시 47분 경기도 용인시 방향 고속도로 진입 CCTV 포착. 선희가 실종된 날 밤 박재윤의 차는 서울을 벗어나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세차장에서 차를 깨끗이 씻었다는 목격 증언. 그때 내가 이걸 끝까지 파헤쳤다면. 후회가 밀려왔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하나씩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기억을 되살리며 새로운 관점으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선희는 박재윤의 아이를 임신했고 그 사실을 알리려 했어. 하지만 박재윤은 그녀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지. 그리고 청담동에서 만나 차에 태운 뒤 손이 저절로 지도를 펼쳤습니다. 당시 CCTV에 포착된 경로를 따라 빨간 펜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 선의 끝은 정확히 바둑이가 뼈를 발견한 그 폐창고 근처였습니다. 여기였구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30년 동안 바로 여기 있었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바둑이가 옆에서 조용히 앉아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나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믿을 수 없어. 30년 전에도 지금도 내가 직접 증거를 모아서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 첫 번째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30년 전 목격자들을 다시 찾아가는 것. 두 번째, 박재현의 현재 행적을 조사하는 것. 세 번째,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는 것. 하지만 혼자서 할 수 있을까? 나는 이제 이른이 넘은 노인이고 상대는 국회의원이야. 그때 현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바둑이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최민수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그의 손가락. 화면 속에서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강 형사. 최민수가 낯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최 서장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냥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들어가도 되겠나? 지금은 좀 불편합니다. 그래. 그럼 여기서 얘기하지. 강 형사, 요즘 산책 많이 다니더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미행을 들킨 걸 알면서도 태연하게 말하는 그의 태도. 산책이 건강에 좋아서요. 건강. 그래. 건강이 중요하지. 특히 이 나이엔 말이야. 최민수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근데 말이야. 강 형사. 너무 무리하면 안 돼. 옛날 일을 괜히 들춰내려 하면 건강에 해롭다고.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며칠 전에 뭘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시민의 의무를 다한 것뿐입니다. 의무. 하하. 여전히 고지식하네. 그래서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았잖아. 최민수의 얼굴에서 가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들어봐, 강은수. 30년 전에도 말했지만 이 일은 손대면 안 돼. 상대가 누군지 알잖아. 지금은 국회의원이야. 건드리면 자네만 다쳐. 30년 전 선희 씨도 그렇게 다쳤나요? 순간 최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이선희 씨요. 제가 발견한 유골 말입니다. 서장님도 기억하시겠죠? 30년 전 서장님이 묻으라고 하셨던 바로 그 사건. 강은수, 지금 나한테 싸움 거는 거야? 싸움이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겁니다. 최민수가 이를 갈았습니다. 그의 손이 주먹 쥐어졌다가 펴졌습니다. 후회하지 마.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야. 더 이상 파헤치지 마. 경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이미 결심했습니다. 미친년. 최민수가 뱉듯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며 점점 멀어졌습니다. 나는 문을 닫고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바둑이가 다가와 내 손을 핥았습니다. 괜찮아, 바둑아. 우리 괜찮아.
하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나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형사수첩을 펼치고 새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10월 28일. 이선희 사건 재수사 시작. 그 아래 첫 번째 목표를 적었습니다. 1. 당시 목격자 제면담 마이너스 청담동 카페 직원 현재 생존 여부 확인.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바둑이는 내 발치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선희 씨, 조금만 기다려요. 이번엔 끝까지 갈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바둑이는 여느 때처럼 산책인 줄 알고 꼬리를 흔들었지만 오늘의 목적지는 달랐습니다. 시립도서관. 30년 전 신문 기사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당시 언론에 어떻게 보도되었는지, 혹시 내가 놓친 단서는 없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도서관 입구에서 바둑이를 기둥에 묶고 물그릇을 놓아주었습니다. 바둑아,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금방 올게. 바둑이는 이해한다는 듯 얌전히 앉았습니다. 자료실로 들어가 사서에게 요청했습니다. 1995년 7월부터 8월까지 신문 마이크로필름을 보고 싶습니다. 네, 잠시만요. 어떤 신문을 찾으시나요? 주요 일간지 전부요. 사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자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낡은 마이크로필름 리더기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만지는 기계였습니다. 손가락이 기억을 더듬어 조작법을 찾아냈습니다. 1995년 7월 13일자부터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있어야 하는데 실종 사건이라면 분명. 7월 15일자 사회면 하단에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청담동 거주 여성 실종. 가족들 수소문. 단 5줄짜리 기사였습니다. 선희의 이름도 사진도 없었습니다. 그저 28세 여성이라는 표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야? 사람이 실종됐는데? 다음 날 신문을 넘겼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월 20일자에 마지막으로 한 줄이 보였습니다. 청담동 실종 여성 가출로 추정. 경찰 수사 종결. 거짓말.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가 입막음을 한 거야. 옆자리에 앉아있던 대학생이 놀라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나는 8월 신문까지 모두 확인했지만 더 이상 선희에 대한 기사는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묻힌 사건이었습니다. 언론까지 통제했어. 얼마나 큰 힘을 쓴 거야. 도서관을 나와 바둑이를 풀어주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신문사 자료실. 예전 형사 시절 알고 지내던 기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당시 사회부 기자로 일했던 김 기자. 그에게 연락을 해봐야 했습니다. 낡은 수첩을 뒤적여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김 기자님, 저강은숙입니다. 강 형사? 세상에, 몇 년 만이야. 어쩐 일이야? 기자님,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1995년 청담동 여성 실종 사건 기억하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그 사건을 혹시 당시 취재하셨나요? 했지 아니? 하려고 했어. 근데 데스크에서 전부 막았어. 위에서 내려온 압력이라고 하더군. 누가 압력을 넣었습니까? 그건. 강 형사. 지금 그 사건 다시 파헤치려는 거야? 네. 또 침묵. 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험해. 당시 나도 더 파헤치려다가 좌천당할 뻔했어. 대한그룹 쪽이었어.
회장 차남이 연루됐다는 소문이 있었지. 박재윤, 그 이름을 어떻게? 제가 당시 담당 형사였습니다. 그럼 알겠네. 왜 사건이 묻혔는지. 강 형사, 지금이라도 손 떼. 그 사람 지금 국회의원이야. 건드리면 안 돼. 이미 늦었습니다. 저 며칠 전에 피해자 유고를 발견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급하게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고를? 네.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절 미행하고 협박하고 있어요. 젠장. 강 형사, 혼자 하려고? 혼자라도 해야 합니다. 긴 침묵 끝에 김 기자가 말했습니다. 카페에서 보자. 오늘 오후 3시, 종로 카페. 내가 아는 것 다 알려줄게. 대신 조심해. 전화 도청당할 수도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청?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평범한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바둑이가 내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그래, 바둑아. 우리 밥 먹고 가자. 근처 편의점에서 김밥과 물을 샀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바둑이에게 간식을 주고 나도 김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30년 전 그날로 가득했습니다. 선희 씨는 그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박재윤을 만나러 가면서 임신 사실을 알리면 그가 책임져 줄 거라 믿었을까요? 아니면 불안했을까요? 설마 죽음을 예감했을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오후 3시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골목 안쪽에 작은 카페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구석자리에 앉아 있는 김 기자가 보였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백발의 노인.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강 형사, 여기 앉아. 오랜만입니다, 기자님. 늙었네. 우리 다. 커피 시킬까? 괜찮습니다. 김 기자는 가방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당시 취재한 거 몰래 복사해둔 거야.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파일을 열자 30년 전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청담동 클럽 앞 사진, 선희의 얼굴이 찍힌 사진, 그리고 박재윤의 차량 사진. 이게 그날 밤 CCTV에 잡힌 박재윤 차량이야. 보라고. 시간 찍혀 있어. 밤 11시 42분. 선희가 실종된 시각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김 기자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세차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박재윤이 강남 세차장에서 차를 씻는 장면이야. 평소엔 기사가 하는데 그날은 본인이 직접 했어. 2시간 동안. 증거를 없애려고. 그렇지. 근데 이것만으론 부족해. 30년이 지났고 정황 증거일 뿐이야. 혹시 당시 목격자는 없었습니까? 김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명 있었어. 선희가 일하던 카페 동료. 그날 밤 선희가 재윤 오빠를 만나러 간다고 했대. 하지만 경찰 조사 때 진술을 번복했어. 왜요? 협박당했겠지. 그 친구도 젊은 여자였으니까.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어. 당시 이름은 정미란이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 나는 수첩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정미란. 찾아야 합니다. 30년이 지났는데 찾을 수 있을까? 해봐야죠. 김 기자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강 형사, 진심으로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정말 위험해. 박재현은 지금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이야. 그런 사람이 30년 전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게 밝혀지면 그래서 더 밝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놔둘 순 없으니까요.
김 기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집은 여전하네. 좋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돕지. 정밀한 찾는 거 내가 수소문해 볼게. 감사합니다. 대신 조심해. 전화는 공중전화로 하고 SNS 같은 거 하지 마. 그리고 김 기자가 작은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이거 가져가. 혹시 모르니까 대화는 다 녹음해도 증거가 될 수 있어. 나는 녹음기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바둑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김 기자가 준 자료들을 펼쳐놓고 형사수첩에 새로운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목격자 정밀한 당시 24세, 카페 동료 현재 소재 파악 중, 물증 박재윤 차량 CCTV 11시 42분, 세차장 사진 다음날 8시, 필요한 것 결정적 물증 DNA, 목격 증언,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바둑이는 이미 내 발치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희 씨, 제가 당신의 목소리를 찾을게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침묵하셨으니 이젠 세상이 들을 차례예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아야 할까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잡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강은숙 씨입니까? 네, 누구시죠? 저 정미란입니다. 김 기자님한테 연락받았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미란 씨? 네, 30년 만입니다. 선희를 찾으셨다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밝혀주세요. 30년 동안 제가 너무 비겁했어요. 협박받고 도망쳤어요. 매일 악몽을 꿨어요.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도와주시면 됩니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두려워요, 아직도. 저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긴 침묵 끝에 대답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북한산 입구 카페에서 만나요. 사람 많은 곳이 안전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꼭 나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정밀한 면담. 북한산 입구. 바둑이가 잠결에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바둑아, 내일이 중요한 날이야. 손을 뻗어 바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30년 전 진실을 아는 사람을 드디어 만나게 됐어. 창밖의 밤은 여전히 깊었지만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북한산 입구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바둑이를 데려갈 수 없어 집에 두고 가야 했습니다. 바둑아, 미안. 오늘은 혼자 다녀올게. 금방 올게. 바둑이는 슬픈 눈으로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15년을 함께 살며 처음으로 중요한 일에 녀석을 두고 가는 날이었습니다. 물과 사료를 넉넉히 채워두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 안은 출근길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나는 구석자리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정밀한 30년 만에 만나는 목격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가 무슨 얘기를 해줄까? 혹시 결정적인 증언을 해줄 수 있을까? 북한산 입구역에 내려 약속 장소인 카페를 찾았습니다. 등산객들로 붐비는 거리였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짧은 머리, 수척한 얼굴, 불안한 눈빛. 정밀한 씨입니까?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있었고 손톱을 물어뜯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강은숙 씨?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정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30년 정말 오래됐네요. 네. 선희 씨와 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친구였어요. 제일 친한 친구. 같은 카페에서 일했고, 꿈도 나눴고,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7월 12일 밤이었어요. 선이가 일을 마치고 화장을 고치더라고요. 재윤 오빠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박재윤이요? 네. 선이는 임신했어요. 석 달째였어요. 그날 그 사실을 말하려고 했어요. 재윤 씨가 책임져 줄 거라고 믿었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음 날 선이가 안 나왔어요. 전화도 안 받고 일주일 후에 경찰이 왔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처음엔 사실대로 말했어요. 박재윤 씨를 만나러 갔다고. 근데 정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후에 남자들이 왔어요. 정장 입은 남자 둘이 카페 뒷골목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협박했어요. 만약 계속 그런 소리 하면 가족이 다칠 거라고. 저희 어머니 사진을 보여주면서 매일 어디 가시는지 다 안다고. 그래서 진술을 번복하신 겁니까? 네, 비겁했어요. 선의를 배신한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서웠어요. 24살이었고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정미라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30년 동안 매일 악몽을 꿨어요. 선이가 나타나서 왜 날 버렸어? 라고 물어봐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선희 씨를 위해서 말이죠. 정미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심한 얼굴이었습니다. 말할게요. 다 말할게요. 제가 본 것, 들은 것 전부. 나는 주머니에서 김 기자가 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네.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1995년 7월 12일 선희 씨가 미란 씨에게 한 말을 정확히 기억하세요? 네. 미란아, 오늘 재윤 오빠한테 말할 거야. 우리 아기 생긴 거 오빠가 기뻐할 것 같아. 라고 했어요.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박재윤과는 얼마나 만났습니까? 6개월쯤요. 선이는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재윤 씨가 결혼하자고 했대요. 증거가 있습니까? 편지요. 선이가 보여줬어요. 재윤 씨가 손으로 직접 쓴 편지. 사랑해. 곧 결혼하자고 쓰여 있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편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선이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녔거든요. 은색 가죽 가방. 은색 가죽 가방. 유골과 함께 발견된 것 중에 가방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선희 씨가 입은 옷은 기억하십니까? 흰색 원피스요. 재윤 씨가 선물한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목걸이. 이니셜이 새겨진 은목걸이. 내가 발견한 바로 그 목걸이. 정미란 씨, 이 증언을 법정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까? 정미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젠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녹음을 멈췄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아니에요. 제가 감사해요. 선이를 찾아줘서.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선임 묘소에 갈 수 있을까요? 사과하고 싶어요. 아직 신원이 공식 확인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될 겁니다. 그때 함께 가시죠. 네, 꼭요. 카페를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데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돌아보니 30대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차림, 약간 통통한 체격. 강은숙 씨 맞으시죠? 누구십니까? 제 이름은 이준호입니다. 여기 카페 주인이에요. 북한산 입구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한다는 김 기자의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어린아이였던 목격자. 혹시 30년 전 일 때문에 오신 거죠? 김 기자님한테 들었어요. 강은숙 씨가 그 사건을 다시 조사하신다고. 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준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봤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 근처에서 작은 가게를 하셨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뭘 보셨습니까? 밤늦게 한 남자가 차에서 뭔가를 끌어내리는 걸 봤어요. 큰 검은 봉지 같은 거. 그리고 폐창고 쪽으로 끌고 갔어요. 남자의 얼굴을 봤습니까? 어두워서 잘은. 근데 차는 기억해요. 검은색 외제차. 번호판도 일부 기억해요. 7788이었어요. 어린 마음에 숫자가 재밌어서 외웠거든요. 왜 그때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서웠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말리셨어요.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라. 잘못하면 우리 가게가 위험해진다고. 이준호의 눈에도 죄책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잊으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 검은 봉지가 사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계속. 지금이라도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 카페 CCTV에도 요즘 수상한 차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해요. 누가 지켜보는 것 같아서. 어차피 들킬 거면 차라리 제대로 하고 싶어요. 나는 이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아니에요. 이제라도 해야죠. 그 사람 국회의원이라고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준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아는 거 다 말씀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오늘 얻은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정밀한 목격자 증언, 박재윤과의 관계 확인, 이준호 그날 밤 목격, 차량 번호 일부 확인 7788, 필요한 것 편지 은색 가방 속, 차량 등록 기록. 집에 도착하자 바둑이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을 텐데 화내지 않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바둑아, 미안. 오늘 중요한 사람들을 만났어. 바둑이는 내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저녁을 먹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형사수첩에 오늘의 기록을 정리하며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다음 목표 1995년 박재윤 차량 등록 기록 확인. 번호판 7788 포함 차량.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김 기자였습니다. 강 형사. 나야 정미란 만났어? 네. 증언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상 못한 목격자도 만났어요. 누구? 이준호. 당시 어린아이였는데 그날 밤 차량을 목격했대요. 강 형사. 큰일이야. 김 기자의 목소리가 급박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재현 측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 변호사단을 꾸렸고 명예훼손 소송 준비 중이래. 그리고요? 자네를 조사하고 있어. 과거 기록, 가족 관계, 전부 조심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까? 저 어둠 속 어딘가에서 바둑이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녀석도 느낀 걸까요? 우리를 향한 위협을.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어. 나는 형사수첩을 덮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괜찮아. 이번엔 준비됐어. 이번엔 혼자가 아니야. 정밀한, 이준호, 김 기자, 그리고 바둑이. 비록 작은 힘이지만 함께라면 거대한 악에 맞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2시 바둑이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절대 밤에 짖지 않는 녀석이었습니다. 바둑아, 왜 그래?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바둑이는 현관문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문구멍으로 밖을 들여다봤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문 앞에 놓인 신발장이 평소와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누가 왔다 간 거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우편함 안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도 우표도 없는 흰 봉투. 떨리는 손으로 뜯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제 북한산 카페에서 정밀한과 이야기하는 내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찍은 것입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파헤치지 마시오. 다음은 당신의 가족이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미친놈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바둑이를 안았습니다. 녀석의 따뜻한 체온이 떨리는 마음을 조금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아, 바둑아. 우린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밀한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은숙 씨 큰일 났어요. 목소리가 패닉 상태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 집 앞에 낯선 차가 계속 서 있어요. 어제부터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협박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30년 전처럼 입 다물라고. 안 그러면 딸이 다칠 거라고. 제 딸 학교까지 알고 있었어요. 정밀한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셨습니까? 못해요, 무서워요. 30년 전 생각나서. 정밀한 씨, 진정하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미안해요, 저 때문에. 아닙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또 무너지는 건가? 30년 전처럼. 그때 바둑이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하더니 갑자기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바둑아. 급히 다가가 녀석을 안았습니다. 바둑이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설마. 아침에 준 사료 그릇을 확인했습니다. 평소처럼 다 먹었습니다. 물그릇도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그릇 바닥에 이상한 가루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바둑이를 급히 안아들고 동물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바둑이가 갑자기 이상해요. 수의사가 바둑이를 진찰했습니다. 혀와 눈을 확인하고 복부를 촉진했습니다. 할머니, 바둑이가 오늘 뭘 먹었나요? 사료랑 물이요. 평소와 똑같이. 혹시 산책 중에 뭘 주었을 가능성은? 아니요. 오늘은 집에만 있었어요. 수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일단 응급처치하겠습니다. 독극물 중독 증상이 보여요. 독극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누가 우리 바둑이한테.
수의사가 바둑이를 안쪽 치료실로 옮겼습니다. 나는 대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위세척을 했습니다. 다행히 많이 먹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요, 바둑이가 15살이잖아요. 노견이라 회복이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바둑이는 제가 가진 전부예요.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입원시키고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바둑이가 누워있는 케이지로 다가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힘없이 누워있는 녀석. 한쪽 눈은 백내장으로 뿌옇고 다른 한쪽 눈도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바둑아,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손을 넣어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바둑이가 간신히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버텨줘. 제발 버텨줘.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물그릇을 확인했습니다. 바닥에 남은 가루를 조심스럽게 긁어봉지에 담았습니다. 증거야. 이것도 증거야. 하지만 증거가 무슨 소용인가. 바둑이가 죽으면 이놈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걔한테까지 손을 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 전 무력하게 무릎 꿇었던 내가 아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어 김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형사,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바둑이가 독극물 중독됐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뭐? 그 걔한테까지? 그리고 정미란 씨도 협박받고 있어요. 이준호 씨 카페도 수상한 차들이 지켜보고 있대요. 젠장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기자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 기자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강 형사, 지금 2가지 선택지가 있어. 하나는 여기서 멈추는 거야.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다른 하나는요? 끝까지 가는 거지. 하지만 그러려면 방법을 바꿔야 해. 조용히 증거 모으는 건 이제 안 통해. 공개적으로 가야 해. 공개적으로요? 언론에 폭로하는 거야. SNS든 유튜브든 기자회견이든 세상이 알게 만들면 그들도 함부로 못해. 하지만 증거가 아직 정황 증거만으로도 충분해. 30년 전 사건, 유골 발견, 목격자 증언,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협박까지. 스토리는 완성됐어.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지. 하지만 지금처럼 당하고만 있는 것보다는 나아. 공개되면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어.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강 형사, 바둑이 괜찮을 거야. 강한 녀석이잖아.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 바둑이와 함께한 시간. 내가 형사 배지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비 오는 골목에서 떨고 있던 그 강아지. 내가 구한 게 아니라 녀석이 나를 구했습니다. 매일 새벽 변함없이 내 옆을 지켰던 녀석. 내가 30년간 잊으려 했던 죄책감을 끝내 마주하게 만든 녀석. 미안해, 바둑아. 너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동물병원이었습니다. 바둑이 상태가 안정됐어요.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아직 위험하긴 하지만 생명은 건졌어요. 정말 강한 녀석이네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바둑아.
버텨줘서 책상 앞에 앉아 형사수첩을 폈습니다. 새로운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10월 31일. 결심. 그 아래 단 한 줄을 적었습니다. 공개한다. 모든 것을. 더 이상 숨어서 증거를 모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협박에 굴복할 수도 없었습니다. 선의를 위해서, 정미란을 위해서, 이준호를 위해서, 그리고 바둑이를 위해서 아침이 되자마자 김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자님, 결심했습니다. 공개하기로? 네. 세상이 알게 만들겠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울게. 일단 내일 만나자. 계획을 세워야 해. 오전 10시 동물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바둑이는 여전히 약했지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내가 들어서자 힘없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바둑아, 잘 버텼어. 정말 잘했어.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자 바둑이가 내 손을 핥았습니다. 수의사 선생님, 언제쯤 퇴원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노견이라 회복이 느리거든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병원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공개하면 되돌릴 수 없어. 박재현은 모든 힘을 동원해서 날 짓밟으려 할 거야. 하지만 이제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은숙 씨, 괜찮으세요? 정미란 씨한테 들었어요. 바둑이가 괜찮습니다. 이제 회복 중이에요. 제 카페 CCTV에 어젯밤 수상한 사람이 찍혔어요. 강은숙 씨 아파트 쪽으로 가는 것 같았는데, 영상 보관하고 계시죠? 네, 혹시 필요하시면 며칠 안에 필요할 겁니다. 잘 보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모든 조각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사건의 진실, 목격자들의 증언,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협박까지. 이제 세상에 알릴 시간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둑이가 없는 집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열어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묻혀있던 진실. 대한민국 국회의원 박재현과 1995년 살인사건.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의의 이야기를, 정미란의 증언을, 이준호의 목격담을, 그리고 내가 겪은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문서가 완성되었습니다. A사 용지로 20장 분량. 이제 시작이야. 파일을 저장하고 김 기자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SNS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어렵지 않았습니다. 첫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72세 전직 형사가 밝히는 30년 전 은폐된 살인 사건의 진실. 곧 공개합니다. 올리기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한번 누르면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선희 씨, 이제 당신 이야기를 세상이 들을 겁니다. 게시물이 올라갔습니다.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SNS에 글을 올린 지 12시간이 지났습니다. 조회수는 1000명을 넘었습니다.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또 관종노 있네. 증거도 없이 국회의원을 모함하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세요. 30년 전 일을 왜 이제 와서 수상하네. 악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몇몇은 응원의 댓글을 남겼지만 금세 악플에 묻혔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답글, 네가 뭘 안다고? 크크 증거나 있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세상이 알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오전 10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은숙 씨죠. 저는 박재현 의원 법률대리인 변호사 최성민입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어제 SNS에 올리신 글 확인했습니다.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허위 사실이 아닙니다. 전부 사실이에요.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목격자 증언도 있고 정황 증거로는 부족합니다. 스문의 시간 내로 게시물을 삭제하시고 공개 사과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은 10억 원 선에서 청구할 예정입니다. 10억? 네. 국회의원의 명예는 그만큼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강은숙 씨,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0억? 평생 모아도 만들 수 없는 돈. 협박이야. 겁주려는 거야.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오후 2시 정미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숙 씨,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아까 변호사한테 전화 왔어요. 만약 증언하면 딸 대학교에 소문낼 거래요. 엄마가 살인범 은폐에 가담했다고. 미란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제 딸이 더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목격자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저녁 6시 뉴스를 켰습니다. 앵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재현 국회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SNS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박 의원은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박재현이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침착한 표정, 연습된 제스처. 30년 전 저와 이선희 씨는 단순한 지인 관계였습니다. 그녀의 실종 사건은 당시 경찰이 철저히 조사했고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최근 일부 노인이 SNS에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정치 공격입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는 세력이 배후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법적 대응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의원님, 그럼 유골은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겠죠. 하지만 30년이 지난 유골로 저를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악의적입니다. 목격자 증언도 있다는데요? 어떤 목격자입니까? 이름도 얼굴도 없는 익명의 증언입니까? 그런 건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TV를 껐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의 대응은 완벽했습니다. 침착하고 논리적이고 피해자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저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길 수 없어.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상대가 안 됐어.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김 기자였습니다. 강 형사, TV 봤어? 네, 괜찮아? 모르겠습니다. 미란 씨도 빠졌고 악플은 쏟아지고. 강 형사, 들어봐. 이런 거야. 처음엔 항상 역풍이 불어. 하지만 계속 싸워야 해. 증거를 더 모아야. 기자님, 전 지쳤어요. 힘이 빠졌습니다. 72살이에요. 무릎은 아프고 바둑이는 병원에 있고 이제 10억 소송까지. 전 더 이상. 목이 메었습니다. 김 기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강 형사. 내가 너무 밀어붙인 것 같아.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좀 쉬어. 그리고 생각해봐. 정 안 되면 여기서 멈춰도 돼.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 바둑이가 없는 집. 30년 전에도 이랬습니다. 압력에 못 이겨 무릎 꿇었고 형사배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또 지는 건가? 또 도망가는 건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동물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바둑이 상태가 좀 나빠졌어요. 네, 괜찮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회복하는 것 같았는데 오늘 오후부터 다시 안 좋아졌어요. 노견이라 체력이. 지금 갈게요. 밤 10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바둑이는 케이지 안에서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바둑아, 바둑아. 손을 넣어 녀석을 만졌습니다. 체온이 낮았습니다. 선생님,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니죠? 수의사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바둑이가 15살이고 독극물 중독에서 회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제발이요. 바둑이는 제가 가진 전부예요.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케이지 옆 의자에 앉아 밤새 바둑이를 지켰습니다. 새벽 3시 바둑이가 잠깐 눈을 떴습니다. 바둑아, 나야. 엄마야. 녀석이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미안해, 바둑아.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이 일 시작하지 않았으면. 바둑이가 내 손을 핥았습니다. 약한 혀의 감촉. 우리 그만할까? 엄마가 이제 그만둘게. 그러니까 너 버텨줘. 제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바닥에 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수문의 시간 내 게시물 삭제 및 공개 사과, 불응시 법적 조치와 함께 당신이 아끼는 모든 것을 파괴하겠습니다. 편지를 구겨 던졌습니다. 이놈들. 하지만 분노조차 이제 힘이 없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SNS 게시물을 열었습니다. 댓글은 2,000개를 넘었습니다. 대부분 악플이었습니다. 정신병자 할멈. 박재현 의원 응원합니다. 이런 허위사실 유포자는 감옥 가야 함. 마우스를 게시물 삭제 버튼 위에 올렸습니다. 그냥 지울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바둑이라도 살리고 조용히 살까? 그때 화면 맨 아래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1995년에 청담동에서 일했습니다. 박재현이 여자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압니다. 할머님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 댓글 아래 답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당시 그 근처에서 가게 하셨어요. 무서워서 말 못했지만 다 알고 있었대요. 또 다른 댓글. 증거가 부족해 보이지만 왜인지 진실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손가락이 마우스에서 떨어졌습니다. 믿어주는 사람도 있어. 많지는 않았습니다. 10에 하나, 아니 20개에 하나. 하지만 있었습니다. 나는 게시물 삭제 대신 댓글창에 답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증거를 곧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24시간 내에 삭제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삭제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은 묻을 수 없습니다. 협박 편지 사진을 찍어 함께 올렸습니다. 올리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바둑이가 죽으면 어떡하지? 10억 소송에서 지면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아침 9시 이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은숙 씨, 죄송해요. 또 시작이었습니다. 무슨? 저도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어젯밤에 카페 유리창이 깨졌어요. 돌멩이 던진 것 같은데 경찰 불러도 CCTV는 꺼져 있었대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건소에서 연락 왔어요. 갑자기 위생 점검 나온대요. 영업 정지 당할 수도 있대요. 이준호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전 카페로 먹고 사는데
가족도 있고.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목격자 둘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나뿐이었습니다. 72세 노인, 무릎 아픈 전직 형사, 증거도 목격자도 돈도 없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끝인가? 30년 전에도 졌고 지금도 지는 건가?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동물병원이었습니다. 할머니, 바둑이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바둑이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아니요.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서 물을 마셨어요. 선생님도 놀랐어요. 회복하고 있어요. 정말요? 네. 정말 강한 녀석이에요. 이대로 가면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바둑이가 버텼습니다. 15살 노견이 독극물 중독에서 버텨냈습니다. 나만 포기하는 건가?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투성이, 백발, 지친 눈. 하지만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바둑이도 버티는데 형사수첩을 폈습니다. 정밀환과 이준호의 이름에 줄을 그었습니다. 더 이상 기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게 있었습니다. 30년 전 기록, 김 기자가 준 사진들, 그리고 차량 번호 7788.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1995년 박재윤의 차량 등록 기록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 형사. 나 최민수라네. 30년 전 서장. 사건을 묻으라고 명령했던 그 사람. 무슨 일입니까?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긴 침묵 끝에 대답이 왔습니다. 30년 전 진실을. 내가 아는 전부를.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한강변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최민수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78세, 회색 머리, 30년 전보다 늙었지만 여전히 권위적인 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최민수는 커피잔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강 형사 아니. 강은숙 씨. 미안하오.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30년 전 내가 잘못했소. 자네를 막은 거, 사건을 묻은 거, 전부 내 잘못이오. 최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양심의 가책이오. 30년간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소. 그 여자 얼굴이 계속 나타나. 이선의 씨 말입니까? 그래, 선이. 그 여자는 죽지 말았어야 했소. 나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녹음하겠습니다. 최민수가 녹음기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소 어차피 이제 숨길 것도 없소.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최민수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1995년 7월 13일, 그날 새벽, 나한테 전화가 왔소. 대한그룹 회장 비서실장에게서.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회장 차남이 실수를 저질렀다고, 여자 하나가 죽었다고, 처리해달라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하세요. 처음엔 거절했소. 아무리 재벌이라지만 살인은. 하지만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소. 무슨 준비? 내 약점이요. 나도 깨끗한 경찰은 아니었소. 뇌물 받은 기록, 증거 인멸한 사건들, 전부 그들이 쥐고 있었소. 최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협력하신 겁니까? 그렇소. 나는 악마와 거래했소.
선의 사건을 단순 실종으로 처리하고 담당 형사인 자네를 막았소. 박재윤이 직접 죽였습니까? 그렇다고 들었소. 선의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박재윤은 결혼을 거부했소. 그녀가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하자 그가 목을 졸랐다고. 어디서? 차 안에서. 청담동에서 만나 차를 타고 가던 중. 그리고 시신을 폐창고 근처에 묻었소.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 얘기를 합니까? 최민수가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내 시한부 진단서요. 폐암 말기. 6개월 남았다고 하더군. 봉투를 열자 병원 진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최소한의 양심은 지키고 싶었소. 그리고 이거. 또 다른 봉투를 건넸습니다. 30년 전 내가 몰래 복사해둔 서류요. 박재윤 차량 등록증, 당일 통화 기록, 그리고 비서실장과 나눈 대화 녹음 테이프. 손이 떨렸습니다. 녹음을 하셨습니까? 보험이었소. 언젠가 그들이 날 버릴 거라 생각했소. 그래서 증거를 남겼소. 왜 진작 공개하지 않으셨습니까? 두려웠소. 가족도 있고 명예도 있고 비겁했소. 자네처럼 용기가 없었소. 나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증거였습니다. 이걸로 박재현을 고소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소. 차량 번호, 통화 기록, 그리고 내 증언까지. 이제 그자는 끝이오. 당신도 처벌받을 겁니다. 알고 있소. 감옥에 가든 명예가 실추되든 이제 상관없소. 어차피 죽을 몸이오. 최민수가 일어났습니다. 강 형사, 자네가 옳았소. 30년 전에도 지금도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나는 한동안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도 두려움도 아닌 떨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1995년 박재윤 차량 등록증, 번호판 서울가 7788, 이준호가 목격한 바로 그 번호, 통화기록, 1995년 7월 12일 밤 11시 15분 박재윤과 이선희의 마지막 통화,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하나, 낡은 테이프 플레이어를 꺼내 재생했습니다. 잡음 섞인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최 서장,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네. 회장님 아드님이 실수를 하셨습니다. 여자 문제인데 조용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선이라는 여자입니다. 이미 처리됐고 시신은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서장님은 사건을 실종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살인 아닙니까? 살인이라는 단어는 쓰지 마십시오. 불행한 사고입니다. 그리고 서장님, 2년 전 구청 앞 건설건에서 받으신 금품 기억하시죠? 협박입니까? 협박이라니요. 서로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장님은 서장님의 승진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이프가 멈췄습니다.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나는 즉시 김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자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뭐? 무슨? 최민수 전 서장의 증언과 30년 전 녹음 테이프입니다. 박재윤이 선희를 살해했다는 증거가 다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습니까? 30분 후에 내 사무실로 와. 이걸 어떻게 공개할지 의논해야 해. 전화를 끊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서류를 복사하고 녹음 파일을 백업했습니다. 증거를 여러 곳에 분산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동물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둑이는 이제 케이지 밖에서 천천히 걸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바둑아, 녀석이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15년간 봐온 그 모습. 바둑아, 우리 해냈어. 드디어 증거를 찾았어.
바둑이가 내 손을 핥았습니다. 선생님, 바둑이 언제 퇴원할 수 있어요? 이번 주말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 기자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모든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차량 등록증, 통화 기록, 녹음 테이프. 강 형사, 이거 진짜야? 네, 이건 대박이야. 현직 국회의원을 무너뜨릴 수 있어. 어떻게 공개할까요? 김 기자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자회견을 하자. 제대로 된 기자회견. 주요 언론사 다 불러서. 저 같은 노인이 기자회견을요? 그래서 더 좋아. 72세 전직 형사가 30년 만에 진실을 밝힌다. 스토리가 완벽해. 그리고 나도 옆에 있을게. 증거도 충분해. 박재현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미 너무 늦었어.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막을 수 없어. 오히려 막으려 하면 더 의심받을 거야. 언제 할까요? 내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내가 언론사에 연락할게.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72세 노인. 하지만 눈빛만큼은 30년 전 형사 시절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프레스센터에 도착하자 이미 수십 개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나를 향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강은숙입니다. 72세 전직 형사입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계속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이선희 씨 실종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상부의 압력으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제가 키우는 개가 우연히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그 유골은 30년 전 실종된 이선희 씨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선희 씨를 살해한 범인이 누구인지 밝히고자 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박재현, 본명 박재윤. 그가 1995년 7월 12일 밤 이선희 씨를 살해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오늘 결정적 증거를 공개합니다. 김 기자가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차량 등록증, 통화 기록, 그리고 녹음 파일. 이것은 1995년 당시 박재윤의 차량 등록증입니다. 번호판은 서울가 7788. 목격자가 사건 당일 밤 목격한 바로 그 차량입니다. 다음 자료. 이것은 사건 당일 박재윤과 이선희 씨의 통화 기록입니다. 밤 11시 15분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것은 당시 경찰서장과 대한그룹 비서실장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이 실수를 하셨습니다. 여자 문제인데 조용히 정리해야 합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이라는 여자입니다. 이미 처리됐고 시신은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기자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 녹음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최민수 전 서장이 직접 제공했습니다. 박재현 의원은 이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 아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왜 30년이 지나서야 이 증거를 공개하십니까? 30년 전에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진실을 밝힐 시간입니다. 이선희 씨 가족은 알고 계십니까? 아직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꼭 만나 뵙고 사과드릴 겁니다. 1시간 동안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해냈어. 김 기자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대단했어. 강 형사. 정말 대단했어. 그날 오후 모든 뉴스가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박재현 국회의원 30년 전 살인 의혹, 충격적 증거 공개, 전직 형사의 양심 고백, 재벌 2세 은폐된 살인, 검찰 박재현 의원 긴급 소환, 저녁 6시 박재현이 검찰에 소환되는 장면이 생중계되었습니다. 기자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의원님, 30년 전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선희 씨를 정말 살해하셨습니까? 박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검찰청으로 들어갔습니다. 30년간 지켜온 가면이 벗겨진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선희 씨, 이제 쉬실 수 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재현은 구속되었습니다. 30년 전 살인 혐의와 증거인멸, 그리고 최근의 협박과 위증 교사까지. 검찰 조사 결과 그의 범죄는 선의 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재벌 2세로 정치인으로 저지른 수많은 비리와 폭력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최민수 전 서장도 증거인멸 방조와 직권남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백하고 협조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에게 법원은 관대했습니다. 나는 매일 뉴스를 봤습니다. 박재현 전 의원 1심에서 징역 25년 구형.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유가족 이제라도 감사. 시민단체 강은숙 씨에게 정의실현상 수여. 상이라니. 나는 그저 늦게나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드디어 바둑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둑아, 집이야. 우리 집. 바둑이는 천천히 현관을 들어섰습니다. 여전히 다리를 약간 절뚝였지만 꼬리는 힘차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물그릇에 새물을 채워주고 사료를 담았습니다. 바둑이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이젠 안전해. 아무도 우릴 해치지 못해. 바둑이가 다 먹고 나서 내 발치에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나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바둑아. 내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오후 2시 약속이 있었습니다. 선희의 어머니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양로원으로 향했습니다. 바둑이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선희 어머니는 87세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강은숙 씨. 네, 어머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앉으세요. 그리고 고마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30년 전에 제가 끝까지 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고개 들어요. 선희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선희를 찾아줘서. 이제 제대로 장례를 치를 수 있어요. 30년 동안 기다렸어요. 딸이 어디 있는지, 왜 안 오는지 밤마다 울었어요. 근데 이제 알아요. 우리 딸이 어디 있었는지. 눈물이 그녀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딸은 착한 아이였어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어요. 그 남자가 사랑한다고 하니까 순진하게 믿었죠. 선희 씨는 용감한 분이셨습니다. 아이를 지키려 했어요. 네, 우리 딸이 엄마가 될 뻔했어요. 근데 그 나쁜 놈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강은숙 씨, 네, 어머님. 제가 죽기 전에 딸 얼굴 보고 가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선희 씨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세요. 그럴까요? 네, 분명히요. 양로원을 나와 바둑이와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늦가을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선희 씨, 들리세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미안해요. 30년이나 걸려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선희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작은 장례식장이었지만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정밀환도 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선이야, 미안해. 30년 동안 내 곁을 지켜주지 못했어. 이준호도 왔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김 기자도 왔습니다. 강 형사. 잘 해냈어. 정말 잘했어. 기자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자네 용기 덕분이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람도 왔습니다. 최민수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병이 많이 진행된 모습이었습니다. 강은숙 씨, 내가 와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셔서 고맙습니다. 선희 씨 정말 미안하오. 나 때문에 오래 걸렸소. 내가 막지 못해서. 최민수가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의 죄책감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선희는 가족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이선희 1967-1995 사랑받았고 기억될 것입니다. 묘비에 새겨진 글귀였습니다. 나는 꽃을 놓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선희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당신을 기억할 거예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둑이가 현관에서 반겨주었습니다. 바둑아, 다 끝났어. 이제 우리 조용히 살자.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바둑이는 내 발치에서 잠들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박재현 전 의원 재판. 다음 주 결심 공판. 끄고 싶었지만 계속 봤습니다. 법정 스케치가 나왔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박재현. 30년 전 재벌 2세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늙고 초라한 범죄자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했으며 피고인은 끝까지 살인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법정에서 나오는 사람들, 방청객들, 한 여자가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도 20년 전에 그 사람한테 당했어요. 성폭행. 근데 돈 받고 합의했어요.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 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15년 전에 저도 줄줄이 나왔습니다. 박재현의 숨겨진 범죄들이. TV를 껐습니다. 끝났어. 하지만 허무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87세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승리인가?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23년. 검찰 구형보다 2년 적었지만 62세인 그에게는 사실상 종신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의는 이룬 건가? 잘 모르겠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5시
나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바둑이도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다리를 절뚝였지만 산책하고 싶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 산책하자. 목줄을 채우고 집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릎이 여전히 아팠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바둑이가 선희의 유골을 발견했던 그 폐창고. 지금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추모 화환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앞에 섰습니다. 선희 씨, 저예요. 강은숙. 바람이 불었습니다. 늦었지만 해냈어요. 당신이 여기 있었다는 것,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누가 그랬는지 다 밝혀냈어요. 바둑이가 내 다리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이 녀석이요. 바둑이가 당신을 찾았어요. 15살 먹은 늙은 개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30년 전에 제가 더 용감했다면 당신이 이렇게 오래 땅속에 있지 않았을 텐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지나가고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바둑이가 기다려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자리를 봤습니다. 편히 쉬세요, 선희 씨. 이젠 아무도 당신을 잊지 않을 거예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바둑이가 내 옆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바둑이가 내 발에 턱을 올렸습니다. 바둑아, 우리 참 먼 길 돌아왔지? 녀석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제 뭐하고 살까? 그냥 조용히 살까? 바둑이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나도 눈을 감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30년간 짊어진 짐이 내려놓아졌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습니다. 선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시간도 많은 사람이 받은 상처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악은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눈을 뜨고 바둑이를 봤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 후회 없이 살자. 떳떳하게. 바둑이가 일어나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나도 일어났습니다. 집에 가자, 바둑아. 아침 먹어야지. 우리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산책길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72세 할머니와 15세 노견. 더디지만 멈추지 않고 함께 걷는 길.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